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가뜩이나 모시는 분들인데 이런 음악으로 들어오시니까 진짜 빛나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15분 정도에 걸쳐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모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무습적에서 전영아 역할을 맡은 김유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준 역할을 맡은 유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아 역할을 맡은 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경 역할을 맡은 류영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역할을 맡은 찬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보민 역할을 맡았던 하윤경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마음대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여러분들도 간단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따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무도 스포에서가 지금 업로드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귀 쫑긋하시고 막 또 쳐다보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감독님 지난 일주일 동안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솔깃하셨어요? 저렇게 가까운 분들은 저 때문에 아는 분들은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많이 귀담아 듣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중간에 끊었다 하시는 분들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좀 봐달라고. 아직까지는 네,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김유석 배우님을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OTT를 사실은 이런 시리즈 드라마를 하시는데 무척이나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이시겠습니까? 네. 드라마로 따져도 지금 17년 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 첫 드라마? 그 드라마 17년 그 전에 했던 드라마의 어떤 환경과 지금의 이 시리즈 이제 이 OTT랑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대본이 계속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찍다가 보면 메모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또 정말 그때는 이제 뭐 그 표준별로 계약도 없었고 네. 거의 날밤을 새면서 정신없이 찍고 이게 어떻게 붙는 건지도 모를 상황이었고 사실 이제 이게 방송 중에서는 우리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그 PD님이라고 하는데 그 PD님들 보면 정말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네, 계속 보이니까 막 세수도 안 해서 눈곱도 막 붙어 있고 거의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거의 3개월은 그냥 이렇게 유급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사실 그분들이 사실 역군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싼 돈으로 열심히 찍어서 다 이게 수출도 하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때 환경이랑 지금 환경은 굉장히 틀려진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송출이 되는 거니까 8부작인데 네, 뭐 미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영화 한 편을 찍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벅차게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정도. 예전 얘기해 주시니까 무슨 70년대 그 서독에 파견되었던 광부나 뭐 간호사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제가 뭉클한 얘기를 생각해요. 제가 주말 드라마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괌에 놀러 갔을 때 한 6년 뒤에 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중국어로 하더라고요. 중국어 더빙으로 이렇게 틀어주는데 정말 상황이 없군요.
사실은 그 17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이제 그 김인석 배우님께서 그때 드라마도 약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보지 못해서 이번에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 부활이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요. 거기 제가 본 작품의 그 본 장면이 딱 무슨 장면인가? 우리 언젠가 만나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대사를 엄태웅 씨한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공원에서 만났을 네. 때. 근데 두 분이 언젠가 만나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면서요? 네, 부활에서 네, 그때 KBS에 몸담고 있을 때예요, 감독님이. 네. 그때는 거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조연출. 예, 저도 그 이제 카메라에 제 얼굴을 비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정말. 거의 그 김기태 감독님의 그 드라마 시티 거기 한번 출연하고 난 뒤에 바로 부활을 해서 진짜 저는 그때 신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인연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인연이 너무 좋아서 그때 팀들이 아직도 언제나 뭐 보면 너무 반가워서 그냥 달려와서 떼안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또 그 OTT 첫 작품을 그때 함께 했던 또 노한일 감독님이 또 함께 합류를 또 부탁을 요청을 하니까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모한이 감독님 그때 제가 나이 찾아보니까 27세, 28세 이럴 때. 네. 정말 네. 아 근데 그 심핑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 심핑 때 일화가 그 이제 찬원 감독님하고 여행 감독님이 모니터에 계시다가 첫날 찍는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진짜 전혀 처음부터 단 한 컷도 못한 적이 없어요 연기를요.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그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라인업을 보면서 와 이런 라인업으로 감독이 하면 정말 그분은 전생에 뭘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큰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어떠셨어요? 그 사실은 이제 OTT가 갖고 있는 또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체계와 또 기회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바로 직전에 부부의 세계를 워낙 큰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지만 자세가 좀 다르셨을 텐데. 아 진짜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채널에서 나가는 매주 나가는 드라마보다는 소비하는 방식이 같지 사람들이 느끼고 뭔가 원하는 방식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서 작업을 했고 또 배우분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연기할 수 있게 저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말의 여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TV 드라마였으면 상황이 되게 안 좋아도 그냥 해주세요. 지금 오늘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좀 덜 할 수 있게 돼서 그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윤계상 씨 오랜 팬인데 오늘 사실 처음 뵙게 돼서 무척이나 떨립니다. 예전에는 하셨던 좋은 작품을 참 많은데 제가 집행자라는 게 영화에 나오셨을 때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윤계상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을 맡으셨어요. 네. 근데 아니 장첸님이 저렇게 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옆에는 또 명가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인물을 그리셨을 텐데 네. 이 인물에서 철저하게 비극적인 그런 인물을 맡으셔서 네, 처음 이렇게 또 이 각본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촬영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일반적인 그 모습으로 표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준이가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을 겪지만 그 사건들을 뭐 겪은 다음에 그 데미지가 점점 쌓이는 모습들은 뭐 저희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유영경 배우님께도 여쭤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무척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유영경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영화에서 사실은 그 유계상 배우님이 맡았던 그 배우 또 굉장히 좀 연민에 가득한 걸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제일 비극적인 인물은 사실 은경이 아닌가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물을 맡아서 연기를 그렇게 몰입을 해서 하시게 되면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좀 약간 촬영 기간 중에 그런 기분에 젖어드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평소처럼 굉장히 명랑하신 건가요? 평소처럼 명랑. 그래요? 그냥 촬영만 하면 이렇게 그 모두가 되는 분이고 온 전혀 데미지가 있는 살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시고 나서 걱정하시는 DM을 많이 보내주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연락을 네. 괜찮냐고. 그래서
너무 잘 지내. 너무 행복했고 또 찍을 때 그런 장면 외에 그 윤계상 선배님이 선배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선배님처럼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거긴 정리가 안 되고 사연을 저희 남편님과 같이 너무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까 이 오빠가 주는 이 편안함은. 네, 저도 오빠를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팬이었고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마음이 좀 더 애틋함이 더 쌓이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양도 없는 숲속에서 이제 나온 지 일주일 됐는데 사실 고민시 배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또 영화에서 나왔던 게 이전에 사실은 악역을 하신 적이 물론 있으시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정말 대놓고 악역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을수록 더 연기 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악역을 하신 건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연기를 새로 하시게 될 때 막 저 연기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레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정작 촬영 날짜가 오고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연기니까. 네. 이 영화는 어땠습니까? 이 작품은 사실 저한테 초반부터 너무 어렵게 다가왔던 작품이다 보니까 좀 촬영 전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밤 새면서 대본도 보고 그리고 같이 연기하는 선배님들이 다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했던 분들이니까 그냥 민폐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촬영 직전까지만 엄청 떨려하고 현장 가서는 되게 즐기면서 안 떨고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이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안 떨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 나름대로. 저희가 그 기억, 제가 얘기하면 기억 다 하실 것 같은데 그 첫 전체 리딩을 했거든요. 전체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포인가 하여튼 근처에 저기 상계동 상암 쪽에 있는 그 삼겹살 집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파티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소주와 뭐 삼겹살 먹으면서. 근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너 미시 네가 우리는 무조건 미시만 밀어줘야 된다. 이거 최악의 악녀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맞아. 이게 지금 이게 꼭지점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가 전부 으쌰으쌰 했던 기억은 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스티커 사진 찍을 때 외모 몰아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민시 씨한테 이렇게 모두 다 에너지를 몰아주는. 화제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욕을 하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그냥 다 바가지로 얻어 먹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대로 먹고 계시죠. 네. 또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네. 촬영 중간에 한번 본 적 있었는데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역할 생각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의 그 생각이 있는 그 역할을 유성하죠. 네, 유성화를 그리려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배우로서 촬영을 현장에서 좀 웃지 말고 좀 몰입 좀 하세요. 정말 데미지가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너무 데미지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현장 딱 밖에서는 또 제 삶을 잘 살고 이런 근데 이 민씨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그 상황 생각만 하고 네. 이 드라마 생각뿐이니까 제가 진짜 존경스럽다 저는 진짜 네, 참 잘했어요. 네, 박찬현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후반부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5화에서까지는 안 나오시죠? 네, 거의 그렇죠? 네, 4화부터 조금씩 조금 나오다가 네. 이제 제대로 6화부터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걸 혹시 이 순서대로 촬영을 만약에 하셨다면 다른 배우분들은 이미 여기에다 몰입해서 드라마가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찬열 배우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가뜩이나 또 대선배님들이기도 한데 네. 부담이나 뭐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우선 부담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촬영장에 나오는 순간까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었기도 하고 걱정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걱정이 많았다 보니까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정말 대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현장에. 그게 그 감독님한테 계속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또 감독님께서 너무 디렉션을 디테일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네. 잘 따르면서 또 막상 현장에서는 즐거움과 또 긴장과 이런 많은 감정들이 오묘하게 섞이면서 좀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때 이제 한 2학기 때쯤에 새로 전학생이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왕따 아니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존재가 되는 때 네. 후자 쪽이셨군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네. 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긴장 안 했어요? 지금 현장을 연기하시는 건가요? 네, 박재현 씨랑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두 분 박재현 배우랑 현역 배우가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씹어 먹을 거야 하면서 너무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 디렉션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 아니에요. 유정 선배님 뒤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하유경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유경 배우님 이제 굉장히 뵙고 싶었고요. 최근에 그 경화의 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에 딸에 대하여 거기서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거기서랑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 영화에서 봄이 역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편의 영화도 이전에 다른 영화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영화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딸 아니면 딸의 친구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어떤 가족 관계가 중요한 인물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 영화에선 가족 관계 하나도 묘사 안 되고 말 그대로 봄이 자체로 나오시잖아요. 그런 인물을 연기하시게 되었던 기분이라고 볼까요? 일단 딸 역할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만큼 좀 평범하고 좀 보편적인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뭔가를 갖고 있는 듯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하자고 하셨을 때 이거 완전 연기력 다 뽀록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잔재주 하나도 못 부리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배우님들이랑 또 우리 스타 감독님이시니까 또 스타 감독님 내부에서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 네. 대스타 감독님이랑 그리고 대배우 선배님들 나오시니까 너무 같이 하면 그거 자체로도 되게 영광이겠다 싶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모아님 대스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스타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발표작하셨을 때 이게 사실은 드라마의 극성이 엄청 강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 이야기 워낙 풍미롭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 말고 일단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양도 없는 숲속에서를 만들면서 이거를 내가 가장 좀 중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제가 엄청 다른 분들보다 더 알고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하게 가는 정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작가님 쓰신 대본 보면서 계속 상준하고 영화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상준이고 제가 영화면 사실 그 모텔과 그 펜션은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네, 우리가 가끔 잃어버렸을 때 아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모텔과 그 펜션이 너무 소중한데 그거를 꼭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술감독, 시집팀 다 얘기하면서 이 공간이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가 표현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거기에는 뭔가 좋은 추억이 있고 이런 것들을 꼭 담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뤘을 때 상실에 대한 변화된 공간에 대한 망가진 모텔, 우리 찬열 배우가 출연할 때 그 모텔을 묘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망가진 모텔이랄지 변화되는 펜션에 대한 것들 추상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 모텔과 그 펜션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사진으로 처음 등장할 때 나 저는 무슨 어떤 성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레이크뷰 모텔로 이제 그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장소 자체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충청도 논산에서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호젓한 곳에 이런 그 촬영장이 주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굉장히 산속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공간들 실제로 그 펜션에 있는 공간이나 모텔에 있는 공간들 느낌이 좋아서 그 마지막에 그 기억이 나요. 그 공간들을 이제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다 거기를 이제 부서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촬영이 끝났을 때 다들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는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가서 그 촬영을 하는 공간이었는데도 그 애정이 생기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 느낌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생기는 그런 호감들이 있는 공간이었고 그게 아마 전달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김희석 배우님께도 여쭤봅니다. 사실 이제 영화가 생각보다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사람이 액션하기 가장 어려운 데가 물속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영장에서 또 이제 사실은 아주 이렇게 젊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수영장 액션을 포함한 이런 특히 물속에서 어떠셨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연상하는 몇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보면 뭐 액션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손에 빼당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액션들은 다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 세계에 아예 몸을 담근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합도 잘 맞추고 또 이렇게 카리스마도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라는 배역이 가지고 있는 액션들은 다 그 숨쉬기 운동 외에는 이제 조깅을 좀 하죠. 그래도 아침에 조깅도 좀 하지만 그거 외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한 그다음에 격투를 위한 이런 운동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물에 들어가서 만약에 삐끗해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냥 끝까지 그냥 끊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 물이 이만큼 오면 이 걷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서 이제 우리 고민 씨랑 이제 여기서 NG가 나면 너랑 나랑 고생이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옷을 다 다시 또 다 말려서 머리카락도 다 말리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숲속에 그 수영장의 물이 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계곡에 가면 이렇게 너무너무 춥거든요. 예, 그래서 자색 고구마가 돼간다고 자꾸 고민이 그러니까 빨리 오케이를 받아내야 했어요. 정말 그때 그래서 오케이 받고 제가 이렇게 어이구 잘 어이구 고생 서로 살려준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뒤로 넘겨서 이렇게 빠뜨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코, 귀 그쪽에 다 물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잘 촬영 마칠 수 있어요. 네. 사실 고민씨 배우님은 이 영화 중에서 거의 액션 스타예요. 차 액션 있죠. 심지어 그 용체한테 뛰어 올라서 가격하는 장면도 있고. 드라이버. 네. 그리고 또뭐 목발로도 때리고. 네, 맞습니다. 사실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 건 이제 윤계상 씨 특기인데 전쟁에서 잡히는 대로 도끼들 모두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고민씨 배우님께서 그런 액션 연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사실 좀 가녀리신 편이잖아요, 체구가.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김윤석 배우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싸우셔야 되고 네. 그런 액션 연기를 다 소화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대본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하일 감독님과 오디션처럼 리딩을 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이 배역으로 받았던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5부까지밖에 대본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벌어지는지를 아예 몰랐고 저는 이렇게 액션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암수기 쓰시는 네,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그 직전에 이제 다른 작품에서 배웠던 액션들 덕분에 몸을 날리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 힘든 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윤석 선배님이 또 너무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금방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네 저는
그냥 그거에 맡겨서 하면 됐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제 윤서 배우랑 했던 액션 같은 경우에도 윤서 배우는 처음 액션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잘 쓰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가장 통쾌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맡겨서 하면 됐다 보니까 네, 아주 즐겁고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액션이 가장 많았죠. 네. 네. 사실 장르 영화를 보는 그 재미, 장르적인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이제 사실 익숙한 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큰데 그걸로만 보면 사실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 특히 그 액션 윤서 배우님하고 두 분이 할 때 나 약사인데 약 안 먹었냐? 그러면서 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약사였거든요. 약제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희도 고민서 씨가 고민시 씨가의 액션을 우리 대본을 알잖아요. 네네. 계속 기대했어요. 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당하지 않고 막 그 싸우는데 너무 네.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우리는 이 장면 정말 멋있게 저희들끼리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저랑 윤서 배우랑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찍을 때도 그런 네. 거군요. 또 신기하게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사실 영화 속에서 대사보다 이 액션이 더 많았던 진정한 배우는 찬열 배우님 아닐까 싶고 네. 계속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예. 뛰어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예행 연습까지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걸 직접 이렇게 소화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조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제 뛰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연기를 하면서 뛰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호흡이라든지 그게 이제 계속 뛰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거의 하루 반나절을 계속 같은 그 주차 타워를 계속 뛰었거든요. 근데 후반부 가니까 진짜 이제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계속 뛰어서 이제 다음날 촬영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그 뛰는 장면이 이제 딱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멋있게 잘 나오기도 했고 그때 느꼈었던 감정들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되게 보람차고 사실 그 전에도 다른 이제 역할로 연기를 했을 때도 많이 뛰어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다리가 기셔서 그런가?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달리기에 관해서는 일가견 있으신 김인석 배우님이시죠. 달리기로 정말 한국 영화를 제패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윤계상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사실 영화에 이렇게 범인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라고 볼까요? 사실 인물이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가 사실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 본인 스스로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인물인데 네. 그게 너무 막혀서 이제 부인하고도 다투고 또 친구 박재환 씨하고도 다툰 다음에 혼자서 막 소화기를 막 깨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심지어는 울음까지 가는 굉장히 긴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은 혼자 하는 말하자면 액션일 텐데요. 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가장 극점에 달하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찍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장면을 찍으실 때랑 그 촬영하기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본인이 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마음은 뭐 그 신에 도달하는 그 부분까지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의 길은 사실 감독님하고 많이 의논했고 그 과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액션 같은 걸 조금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뭐 엄청 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전구 같은 거를 깨고 막 이렇게 가는 신이었는데 그게 한 테이크인가 두 테이크 만에 한 테이크 첫 번째 테이크로 그냥 오케이가 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 테이크가 만약 잘못되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이겠네요. 저는 사실은 다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많이 표현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혹시 다칠까봐 했는데 꼭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무모하게 위험하게 하면 또 제가 불안한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 한 테이크 정말 한 테이크로 그렇게 쭉 긴 복도로 해서 좀 사라지는 데까지 한 번에 끝났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안무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현열이도 똑같이 잘할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좀 몸을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유영경 배우님한테도 그런 네.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영화에서 그 이렇게 환상 굉장히 악몽에 가까운 그런 모습 네. 보면서 원래는 청소하고 객실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보기에도 굉장히 끔찍하고 네.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배우가 그 장면에서 그런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 장면도 실제로 촬영했을 때랑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좀 약간 감독님께서 너무 못 속여요. 네? 그 모니터를 보시면 네. 딴 생각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못하는 지경에 제가 뭔가 보고 놀랬다 이러면 놀란 척 연기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너무 디테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냥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도 감독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괴상 오빠랑 같이 찍었을 때는 오빠가 제가 오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씬이 있었는데 오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는 왜 오빠한테 난리를 치냐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참았더니 가면 울지 마 이러는 거야.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울면 안 되잖아 씬 자체가. 제가 울면 안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울지 마 감독님이.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지금 은경이가 이렇게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을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하지만 다음 작품에서 사랑받는 역으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기를 또 했습니다.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배우들한테 8회 찍어야 되는데 뒤에 5회차에서는 안 보여주기도 하고 네. 다음 작품으로 또 미리 네, 사랑받는 역으로 하겠다 하셔가지고 열심히. 육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유영경 배우님한테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유영경 배우님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가 생활 연기거든요. 한 1, 2년 전에 찍은 작품 중에 요정 찍으셨잖아요. 요정이라는 작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보시면 정말로 그 카페 운영하는 사장 같고 정말로 부부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저기 진짜로 한 10년 전부터 살았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고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장르적인 속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요. 근데 이 윤계상 배우님하고 두 분이 나올 때 정말로 부부처럼 보여야 사실은 그런 시감이 토대가 될 텐데 그런 초반에 약간 이렇게 타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게 진짜 리얼 배우 같은 거예요. 이런 생활 연기라고 할까요? 이런 연기를 할 때는 좀 그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것을 어떻게 본인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연기를 할 때랑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에서 보도 이게 드라마에서 보도 주목이 안 되는 그런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뭔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한다기보다 좀 주어진 대본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 약간 좀 제 안에 그냥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게 하려고 그냥 자연스러운 몸짓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대본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대사도 제가 자부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가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연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고민실 배우님 잠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들었는데 이 김인석 배우님 선배님한테 대해서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감탄하면서 몸을 너무 잘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인석 배우님 사실 이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후반부 중반부쯤 가게 되면 이제 집을 놓고 두 인물이 서로 이렇게 영역 싸움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과제리 같은 경우에 따라서 보기에는 그 유머러스한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면의 느낌들을 주시는데요. 그 장면 보면 사실 저 미성년 그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시는데 거기 그 에스컬레이터 장면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와 진짜 아까 몸을 쓴다는 게 뭔지 그런 관객 입장에서 받는 굉장히 강한 쾌감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윤계상 배우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연기 같은 걸 하실 때는 김석 배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괴상 씨만큼 제가 안무를 연습을 많이 한 건 없는데 상상되네요. 근데 이것은 제가 20대 때 제가 연극 배우였잖아요. 제가 한국 무용을 했어요. 한국 무용을 배웠어요. 1년 정도. 어쩐지. 네, 그래서 1년 정도 배우고 신체 훈련도 하고 왜냐면 저희 이제 연극 배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마임도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김윤석 한국 무용이 저 내일 헤드라인 나왔어요 지금. 썸네일 나왔고요. 한국의 연극 배우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이렇게 택견, 그다음에 뭐 수벽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훈련을 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게 뭐 카메라처럼 여기만 딱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냥 딱 그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관객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싫어도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다 시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안 한 사람의 동작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네. 네. 자 이제 뭐 이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좀 약간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특히 이제 초반에 세팅을 보면서 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말하자면 이제 이중 플롯 같은 것을 이 이야기에 잡고 있는데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자기의 상태나 이런 것이 겹치는 두 인물의 벌어진 사건 이걸 이제 병치에서 계속 감독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다 보면 사실상 두 인물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김윤석 배우님, 그다음 윤계상 배우님이 하는 것이 비슷해요.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하고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친구가 있고 부인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들과 딸이 각각 자식이 하나씩 있는데 굉장히 강인한 자식이어서 마지막에 범인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다투고 싸우고요. 그리고 그 범인을 어떤 결정적인 일, 당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범인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1년 뒤에 면회 때 찾아가서 만나거나 1년 뒤에 고민시 배우님 다시 와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제 인물이 겹쳐서 와 이게 어떻게 풀릴까라는 것이 초반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모텔과 각각 펜션을 경영한다는 것까지도 비슷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서로 시간을 두고 병치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거 타임슬립 얘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중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세우신 각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어떤 감독님의 생각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욕심이었는데 정말 이 두 인물을 딱히 어떤 설명이 없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같은 인물로 정말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이게 되기만 하면 그 뒤로 펼쳐지는 영화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실을 영화가 알아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분의 감정을 영화가 오롯이 다 안고 유성아 역할을 하는 그 성아를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인물을 같은 인물로 놓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처음부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결국 뒤에 있는 영화의 이야기가 훨씬 큰 힘을 받게 하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각본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인물들을 어떤가에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자면 개구리가 두 캐릭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김희석 배우님은 극 중에서 사실은 그 개구리의 처지에서 벗어나잖아요.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개구리로 사실 계속 당하는 게 윤계상 배우님이 극 중에서 연기한 캐릭터예요.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윤계상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인물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노역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런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그 연기하시는 배우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에 선택하게 되고 감독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개구리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개구리는 일반적인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데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준이라는 역할 자체가 극도로 제가 마음속에 와 닿은 거는 사실 우리 속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데미지를 받았을 때 충분한 치유가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상준이라는 역할이 좀 더 친근한, 좀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대중분들이 저렇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무관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당하는 그런 인물들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 비극 때부터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야기 틀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한 게 지금 윤계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 비극의 기본적인 설정은 인물이 뭔가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은 작은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처벌은 너무 큰 거에서 생기는 비극을 다루는 게 그리스 비극의 사실 기본이고 그걸 그대로 차용하는 올드보이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 인물이 말을 함부로 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건 사실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해서 그게 인간의 딜레마로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인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의 펜션에 에어컨이 잘못돼서 그 살인마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냥 비가 오는데 상대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방 하나 이렇게 하루 팔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들였는데 살인마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데 그 인물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영화들 속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유족들이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유족이 아니라 그냥 장소만 제공한 사람들이 이 모든 비극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설정들이 무척이나 흥미로운데 왜 이런 인물들의 이 비극을 다루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역시 각본에 관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향철이라는 인물이 얘기하잖아요. 친절하신 애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 분이 연기하신 역할은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저기 떨어져 있는 향철을 굳이 가서 부산 쪽으로 가서 언제든가 뭐 당장 손님을 받으려고 막 혈안이 된 주민도 아닌데 또 주변 옆에 친구가 하는 펜션이 좀 곤란하니까 받아주고. 근데 저기 그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떤 일을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착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원인이 있겠지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에 가거나 혹은 뭐 나쁜 일에 처한 사람들이 뭔가 실발이적인 그래도 어떤 실수를 했거나 혹은 뭐 조상이 묘를 잘못 썼다든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 다들 우리는 원인이 있지 않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겹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귀책 사유 혹은 운이 불행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약간 뭐 뭔가 가해자 피해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 사실은 그 초반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영화라는 인물이 다르니까 우리한테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영화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내레이션이 회마다 반복이 되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큰 소리가 났겠는가 나지 않았겠는가 끝까지 계속 나오죠. 말하자면 화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인물은 이제 그 살인을 목격한 게 아니고 살인의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는 사실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으면 당연히 콩소리가 날 텐데 큰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안 났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1년이라는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특히 전반부에서 이 인물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저 인물이 저렇게 답답하게 굴지라고 사실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인물은 생각했을까요? 일단 이 인물은 그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그 회사를 거의 그만두죠. 임원까지 시켜준다는데도 그만둬버리죠. 퇴직금하고 은행비까지 싹 내고 서울에 있는 집까지 다 팔아서 펜션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 우리 두 사람이 약간 대비되는 게 이 상준내 부부는 정말 이제 이 부부의 미래가 확 열리고 확 이제 앞날을 위해서 막 힘차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아가는 쪽이면 저희 쪽은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거의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용체 뭐 이런 주변에 그 동네에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마 외부인들하고는 아마 연락을 이제 다 끊었을 거예요. 아마 그 특히 아내를 보내고 난 뒤에의 심정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영화의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태가 아마 그런 정도의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거 막 벌써 포스터만 봐도 뭐 고민 씨 얼굴에 막 피가 있고 포스터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 처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도발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고 일부에 보면 굉장히 답답한 트렌치 코트를 탁 감싸서 이렇게 나오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담배를 탁 멋있게 피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받긴 받지만 일단 그 저기 이기적인 면이 있죠. 왜냐하면 편하고 싶다.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와 그 다음에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짐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나 혼자 정말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지 이게? 그리고 찾아가서 당신 그 뭐 이렇게 찾아보서 그리고 애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 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애가 없다란 막 예를 들어서 애가 없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면 애가 없구나 이건 큰일 났구나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또 친절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LP판에 피가 묻었다는 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그 더군다나 또 시장을 봐왔어요. 아주 무겁게 애가 또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애가 먹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그 요리해줘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 하다가 이거 뭐 코피가 났나 아니면 뭐 손을 베었나 내지는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락스 냄새가 이게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청소를 그렇게 했나? 아무튼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자기 합리화예요.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이것들이 같이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분명히 노트북이 있으니까 사회면을 봤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근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후반에 보면 그 후반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악몽같이 이렇게 뒤에 놔둔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씩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서 너의 생각들 네가 방관했고 네가 피했던 용기 없이 피했던 것들이 퍼즐이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쪽 창준에는 저기 그 개구리가 돌을 던져놓고 가버렸다면 저는 제가 저를 돌을 던져놓고 한 1년 뒤에 다시 와보니까 얘가 살아있고 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후반에 가면 제가 애완용으로 이 개구리가 괜찮은 것 같아 메기 씨가 볼 때는. 그래서 심지어 나랑 같이 살래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밖에 없고, 난 이 펜션에서 나는 거듭난다. 모든 것들을 확 덮고 이제 뭐 완전히 도발하는데, 그 나는 너의 애완용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영화가 끝까지 발버둥을 치죠. 예, 그것이 후반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보민이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고민식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인물인데 저희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가 영화의 이 드라마에서 단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남탄관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주차장에서 싸울 때, 그다음에 아버지랑 통화하는 장면 보면 약간 단서가 주어지죠. 그렇지만 단서가 주어진다고 우리가 그 인물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영화에서 주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인물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저 알 수 없는 악당이 들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 이제 후반부에 보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보민이라는 순례를 끌어들인 건 발각되고 싶어하고 숨어있는 성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인물의 매칭이 흥미롭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랑 나랑 차이가 없다고 또 김윤석 배우님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은 대체 이 모든 일들을 연기하신 분으로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셨는지. 네, 우선 저는 일단 이 유성아라는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부터 전사도 궁금했고 서사도 궁금했고, 근데 극 중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더 좋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마라는 것에 뭔가 설득을 시키려거나 납득을 시킬 만한 요소들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작가님과 감독님께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떠한 그 이유에서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얻고, 저는 1년 전에 이제 LP판에 남겨둔 흔적도 저는 일부러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견해주기 원해서. 네,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치밀한 이 인물이 그것을 남기고 간 것은 절대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갔고,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유성아라는 인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저는 흥미를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 흥미로웠고, 이 영아라는 인물이, 그리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마치 보민이 순례로서 놀이를 즐기듯이 보민을 쫓아서 간다면 이 유성아라는 인물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놀이를 즐기는 느낌?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 점에 관해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캐릭터들을 생각할 때 가장 독특해 보이는 캐릭터는 저는 사실 보민이거든요. 보민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그 사실 스릴러 영화에는 형사가 모든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다 나올 텐데, 이 인물은 직업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술래로 타고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은편에 있는 것은 이런 범죄자로 타고난 두 명의 악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물인 거예요. 타고난 술래가 타고난 범죄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보민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캐릭터가 스릴러 영화에 있었나 잘 안 떠오를 정도로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이정미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이랑 얘기할 때 계속 두 분은 이제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너무 이 역할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보통 기승전결이 있고 또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 인물은 그냥 그 인물 자체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을 해결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 순간 범인이 나타났을 때 범인 자체에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짧은 순간 등장하지만 강한 어떤 이미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저 개인적인 애정도 많이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연기하기. 그 술래 역을 하셨던 한인경 배우님께 여쭤보는데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인물한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 같은 거 하실 때도 특히 이제 그 기자랑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배역을 사실 연기할 때 더군다나 이정우 배우님하고 같이 연기하셨잖아요. 두 분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미래의 모습이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정우 배우님하고 예를 들어서 이 뭐라고 할까 캐릭터의 통일성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연기하신 건가요? 현장에서는 뵌 적이 없지만 뵌 적이 없어요? 네,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 처음에 그 다 같이 회식할 때 선배님과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저히 모르겠고 서로 계속 그 얘기만 되풀이 했거든요. 하경 배우님이 그 과거라고 본인의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 들으니까 이정 배우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근데 막 계속 저 때문에 살 빼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말하냐고 계속 이 하경 배우님이 찍은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일단 대본에 쓰여진 본인의 느낌은 감정이 엄청나게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언뜻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끗 차이로 범죄자일 수도 있는 그쵸, 그쵸.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사회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어딘가 이상하고 그리고 어떤 잔동작이나 되게 특별한 말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이 너무 없거나 어떤 동작이 너무 없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안 되면서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그래서 또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가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물인데 그게 좀 더 극대화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정우 배우 얘기 안 나오셨지만 진짜 평상시랑 완전히 다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연기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파출소에 등장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랬는데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 영화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 주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찬열 배우님도 역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놀란 건 너무 비슷해요. 배우는 어디서 그렇게 혹시 무슨 그 사촌 이런 육촌 동생 너무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캐스팅하신 찢은가요? 근데 진짜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닮은 배우를 캐스팅한 게 아니라 너무 연기를 잘한 친구가 있는데 둘이 나왔는데 똑같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런 생각. 더 어린 친구도 닮았잖아. 네. 잠깐 나오는 더 거 어린 친구는 그 기호 아역의 네. 동생이죠. 실제 동생. 그건 이해가 돼. 네, 거기는 뭐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배우랑 영호 배우가 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캐스팅도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눈빛도 너무 똑같고 찍는 내내 스태프들이 다 고개를 돌려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실제 보면 실물은 더 닮았어요. 눈빛이. 저도 사실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제 촬영장에 가고 그 동그란 안경을 딱 썼을 때 스태프분들께서 진짜 너무 똑같다고 너무 닮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궁금하다가 그 마지막 회식 때그 보셨군요. 만났는데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실제로 딱 만나고 너무 그 제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또 너무 배우님 나이가 그날 그 저희 중학교 1학년 딱 그 나이였어요. 네. 그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도 제가 사실 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께도 질문 드려야 돼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 이런 8부작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8시간짜리 영화를 찍는 거 해당할 거고요. 어떤 한 작품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 마지막 특히 주인공의 표정일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거미집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표정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쨌건 그냥 평화는 찾아오고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것 같고 적어도 이야기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김인석 배우님이 연기하신 마지막 장면에서의 어떤 표정과 이런 걸 보면 심상치 않은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저는 장르적인 연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장면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마치는 그 표정이 그런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에 대한 배우님과 또 감독님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저기 우리는 언제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모든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밝은 날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그 모든 것은 다 진행 중이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감독님 뭐 시즌 2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표정을 통해서. 네, 생각은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네, 살렸어야 되나 인정. 근데 아무 문제 안 되는데요. 보니까 아 그렇죠. 만드는 사람들 네, 유성화의 동생이 있었다, 뭐 쌍둥이였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더 무서운 애였다, 뭐 이런 생각. 이 영화의 마지막 그렇게 이렇게 끝내시려고 했던 감독님의 생각. 그 마지막 장면도 근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영화가 장면을 우리 기호랑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 우린 정말 할 얘기가 많겠네. 우리 그 대사가 사실은 가장 가슴에 남고 또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겪었고 나는 내 상황이 어떻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힘든 거라서 뭐 같이 하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개구리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 그런 걸 담고 있어서 그때 선배님의 표정이나 기호의 표정들도 저는 되게 애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넘게 제가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텐데요. 이 어필하려는 질문 말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하나씩만 해주세요. 영어나 뭐 일본어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계신 분 들을까요?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드라마에 등장인물이 많기도 한데 일단 등장인물들이 다 주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등장인물들을 다 소개를 하고 그런 와중에 사건도 전개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걸 풀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좀 시나리오랑 연출상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원래 대본부터 근데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저는 이제 마음에 듭니다. 완성이 됐고 참 보기 좋구나 하는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인물들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다 독특하고 한 배역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흘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일종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의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주도하는 한두 인물로 몰고 가서 나머지 인물들은 나중에 어떤 쓰고 이렇게 약간 그게 상식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드라마를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느끼는 감동이 분명히 제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느낌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꼭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 대배우 등장 들고 계신 분. 네. 저기 마이크가 갑니다. 윤계상 배우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준이가 기호가 복수를 완성을 했을 때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어땠는지 현실로 돌아왔는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즌 2 지금 스포일러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스포일러 하신 거 같은데. 그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아니 글쎄요, 그냥 상준이는 그곳에 그 과거 속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하늘이 도와줘서 기호를 위해 약간 현실로 잠깐 돌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슬프지만. 네.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대사 곡중에도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네, 개구리 되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진짜 개구리 어떻게 안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당하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변에 우리가 다 바뀌면 됩니다. 주변의 개구리들을 다 우리가 다 보살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언론적으로 멋진 대답을 해주시네요.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 여기 계신 분 할까요? 네, 마지막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이랑 찬열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기호가 향철을 죽이고 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너무 예의 바른 살인자들이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였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회전 깜빡이를 킬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혹시 그 부분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기호라는 인물이 저 진짜 그걸 의미를 생각하고 찍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말해버리면 거짓말이 되는데 근데 기호라는 인물은 당연히 켜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친구가 그런 걸 뭐 어기고 그런 사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우선 그 이제 동선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저는 또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래서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어가 의도하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해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회전을 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계속 우회전하면서 그 차로 도망 오는 데까지 기호는 계속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편집되겠지만 연습을 계속 했겠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떤 질문 하셔도 다 이렇게 훌륭하니까. 뭐든지 네, 이렇게 해서 70분 넘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시간이 더 있다면 얼마든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정도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사실은 이 행사 이 영화하고 달라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이 딱 한 번 마련된 그런 굉장히 귀한 행사인데 관객분들하고도 함께 하시고 어떠셨는지 또 마지막에 인사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작품을 핸드폰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이패드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노트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TV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분들 다 저희가 사실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화가 15세를 받은 영화 시리즈가 또 욕심에 19세 관람으로 만약에 이걸 작전을 짰다면 좀 아마 어마어마한 파격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 면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시즌 2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선배님 말씀대로
드라마를 보시면 곳곳에 숨겨둔 의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감독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찍으신 거니까 드라마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 8부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린 참 할 얘기가 많겠네라는 그 말처럼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2번 보고 3번 보면 저는 한 7번 정도 봤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차 관람을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희 시리즈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주비까지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좋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도 이 작품을 또 촬영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보면서 너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먼길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너무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기 싫어했나라는 굉장히 후회가 들고요. 이렇게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고 직접 이벤트처럼 응모도 하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애정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입소 많이 많이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또 이제 오신 특별한 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이 마련된 것 같고요. 아마 불 켜주시고 배우분들이 돌아서셔서 같이 찍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